이재명 경기지사가 비대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인의 사생활 의혹 대응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7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체 발생의 85%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감염 확산의 델타형 변이까지 늘면서 수도권은 오늘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완화된 거리 두기 시행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새로운 거리 두기가 적용돼 오늘부터 제주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식당과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를 포함한 7개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했습니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코로나19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2달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39.7% 늘어 6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석 달 연속 40% 안팎의 성장세로 상반기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는 등 수도권과 광주, 전남 곳곳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올여름 무더위와 산업 생산 증가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첫날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비대면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좋지 않은 판단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먼저 이재명 지사 영상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오늘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지사는 한 단어로 억강부약, 다시 말해 강자의 욕망은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해 가자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제일 먼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를 읽은 이 지사는 새로운 담론보다는 기존에 자신이 강조해왔던 공정과 성장에 대한 신념을 피력했는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누군가의 부당이득은 누군가의 손실이고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면서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으로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라야 지속적인 성장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가능합니다. 네, 이 지사의 출마 선언 영상은 14분가량입니다. 미리 만들어둔 영상을 유튜브와 SNS에 동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출마 선언에 나섰는데요. 앞서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애국의 상징적 장소에서 지지자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같은 전통적인 방식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영상 공개 뒤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무명용사의 탑을 참배한 이 지사는 세상은 이름 없는 민초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나라를 지키셨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 지사를 포함해 민주당 대선 주자 9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명선거 실천을 서약하고 첫 국민 면접으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로 예비 후보 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9명으로 확정됐고 오는 11일 이 가운데 6명만이 살아남아 본경선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야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부터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 일정 어떻습니까?
네, 아직 공개된 일정은 없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공식 일정 첫날인 어제 제일 먼저 보수 언론의 학회에 참석하고 국회 기자실을 방문하는 등 공개 행보에 나선 윤 전 총장은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추후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공식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는 민심 투어를 하며 국민 목소리를 듣고 또 호남에도 조만간 방문할 뜻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본격적인 캠프 구성을 위해 각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접촉도 하고 그간 제안받은 정책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소위 엑스파일에 담긴 자신의 과거 사생활 의혹에 대해 누군가 소설을 쓴 것이라며 직접 대응에 나선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어차피 정면 돌파해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출처가 불분명한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대응한 게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오늘 TBS와의 인터뷰에서 정치판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물꼬를 텄기 때문에 진위를 놓고 국민이 집요하게 검증하려 들 것 아니냐면서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미경 최고위원도 어제 CBS 라디오에서 응대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진다면서 절대 응대해선 안 되고 또 윤 전 총장 측에서도 여의도 정치나 언론의 생리를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오늘 TBS와의 인터뷰에서 배우자가 이렇게 빨리 등판한 후보는 처음인 것 같다면서 오히려 직접 인터뷰하면서 전 국민이 알게 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며 불리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어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처가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8, 9년을 공격받고 정치 진영에서 악용했다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이미 수도 없이 검증받은 문제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네, 국회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손실보상법 등을 통과시켰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손실보상법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여당이 예정에 없던 법사위 회의를 열어 날치기로 법안을 심사한다며 맹비난했는데요. 특히 손실보상법은 국민의힘에서 그간 강력히 주장해온 소급 적용 부분이 빠진 상태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원구성 문제를 놓고 어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는 오늘도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혜경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85%가 넘는 등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700명대입니다. 특히 상당수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죠. 예, 하루 신규 환자는 762명입니다. 794명보다 30명 이상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12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가 50명입니다. 신규 환자도 많지만 해외 유입 환자 역시 많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먼저 수도권 환자가 607명입니다. 서울만 300명이 넘는 등 수도권 신규 환자가 국내 발생 전체 환자의 85%가 넘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부산 17명, 대전 16명, 경남 10명 등으로 환자 수도 적지 않고 범위도 넓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역시 3명이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이 줄었는데요. 현재 관리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가 적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1차 백신 접종자는 14,000여 명입니다. 또 10만여 명이 접종을 모두 끝냈습니다. 하지만 국민 1차 접종률 아직도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이 일주일 유예됐습니다. 관련 방역 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죠. 정부는 지금의 유행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서요. 일단 이번 주말까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의 대응책을 들어본 뒤에 협의를 거쳐서 통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라진 거리두기와 관련한 수도권의 구체적인 방역 대응책은 다음 주에나 결정이 날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도 이른바 트래블 버블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외교부가 관련 국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정 사항이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7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이 나옵니다. 물론 백신 부족 등으로 접종이 연기된 60살 이상 고령층, 또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20만 명 등을 최우선 접종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세부 계획은 달라진 게 있는지 관심을 갖고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이 일주일 동안 유예되면서 서울 도심 곳곳은 그리 북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홍대거리 술집에서 모임을 가진 원어민 강사발 감염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델타 변이 확산 추이가 걱정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확진자가 늘면서 수도권 새 거리두기 적용이 유예가 됐는데요. 지금 거리 표정 어떻습니까? 네, 우선 수도권 표정은 그대로입니다. 오늘부터 이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5명 이상 여전히 할 수 없고요. 이 유흥주점은 영업 금지, 또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 영업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홍대거리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별로 없고 한산한 모습입니다. 최근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유예 기간이 지난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는 기존의 발표대로 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8명 모임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계획이라 감염 확산세가 더 커지면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 반경이 넓고 백신 접종 순서에는 상대적으로 밀린 20대에서 50대 청장년층의 확진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돼 경기 지역 어학원을 매개로 번진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도가 조금 전 발표한 원어민 강사 모임발 신규 확진자가 4명 더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최소 217명입니다. 무작위 추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지금까지 델타 변이 감염자는 이 가운데 9명 확인되는데요. 다만 전체 감염자를 대상으로 나온 게 아니다 보니 델타 변이 감염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의 2.7배, 영국 알파 변이의 1.6배인 것으로 미루어 보면 최근 거침없는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집단 감염이 지난해 5월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확산을 넘어설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문제는 관련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클럽과 펍, 바 형태로 운영됐던 서울 홍대 음식점 8곳이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기 명부의 글씨가 식별하기 어려워 접촉자 파악이 늦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추가 전파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급증한 대전 역시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시청 인근의 한 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예, 비수도권 지역은 오늘부터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면서 단체 손님 예약도 좀 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식당에서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인근의 대전 지역 관공서가 밀집해 있어서 공무원과 경찰 등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데요. 오늘 점심 예약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은 5명입니다. 어제였다면 예약을 받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대전 지역 식당과 카페 등은 오늘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돼 8명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된 건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모든 업종에서 영업 제한 시간도 해제되면서 상인들은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문자가 증가하면서 혹시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건 아닐지 걱정하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도 많이는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이지만 또 이게 확산이 너무 돼서 또 갑자기 또 3단계 뭐 4단계까지 발령될까 봐 그것도 참 조마조마하고. 대전에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된 1단계입니다. 1단계 방역수칙을 따르지만 일부는 2단계에 해당하는 조치가 적용된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모든 행사와 모임, 집회는 100명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의 소모임과 식사, 숙박도 금지됐습니다. 대전은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는 듯 했지만 최근 노래방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5.8명으로 2단계 적용 기준인 15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우선 이번 주말까지 확산 추세를 지켜볼 방침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요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또 다른 변수가 조금 더 생기면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 인근 식당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 인원이 접종 대상자의 94%에 육박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국내 1차 접종자는 야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침을 밝히면서 다만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성가대와 소모임, 찬양 활동도 할 수 있고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 공공시설과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 기준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감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스크 착용 지침은 지역 당국이 결정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한 연휴 기간 미국 내 자동차 여행객이 최다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의 비중을 26.1%로 추정했습니다. 여전히 영국발 알파 변이가 47.8%로 가장 많지만 델타 변이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최근 파우치 박사가 내놓은 예측과 맞아떨어집니다. You would expect just the doubling time, in several weeks to a month or so, it's going to be quite dominant. That's the sobering news. 상황이 이렇자 LA 카운티는 모든 주민에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CDC 지침과 상충합니다. 이에 대해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결정은 지역 보건당국에 맡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 지침이라는 큰 토대가 있긴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각자 상황에 맞는 정책을 유연하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기록적인 여행 인파가 예상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는 현지 시각 1일부터 5일까지 4,70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재회하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종전 같은 기간 최고 기록인 2019년의 4,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66.5%까지 올라선 만큼 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 때와 같은 감염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연휴 이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유로 2020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가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의 축구 경기를 응원하러 런던을 방문한 원정 팬 수만 명 가운데 1,20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18일 런던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유로 2020 조별 예선전. 난적 잉글랜드와 0대0으로 비긴 결과에 만족한 스코틀랜드 팬들이 경기장 밖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Fantastic. From a Scots perspective, fantastic. And at least we've given ourselves a chance to go into the last match.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 공중보건국은 이날 런던을 다녀온 원정팬 수만 명 가운데 1,29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97명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직접 관람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로 2020 경기를 함께 응원하다 감염된 사례를 합하면 유로 2020 관련 확진자가 스코틀랜드에서만 2,000명 가까이 되고 대부분 20,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내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 축구 경기를 응원하는 것이 최근 확진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영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오는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의 8강전에 원정 응원 대신 집에서 TV를 보며 응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 또한 이번 8강전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도록 영국발 입국자에 대한 5일 의무 격리 등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20여일 앞둔 가운데 개최지 일본 도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45분까지 도쿄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쿄의 하루 확진자가 7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6월 26일 이후 35일 만입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도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분류상 가장 심각한 4단계 수준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40%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6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상반기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코로나 와중에서도 긍정적인 무역 지표가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현황 들어볼까요? 네, 지난달 수출이 6월 기준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39.7% 증가한 548억 달러로 6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한 4월과 5월에 이어 석 달 연속 40%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4% 증가한 11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전으로 수요가 회복된 자동차와 차 부품을 포함해 일반 기계와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등 15개 품목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시장별로도 미국과 중국, 유럽 등 9개 지역 수출이 모두 석 달 연속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0.7% 늘어난 503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출은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3,032억 달러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오늘부터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를 적용합니다. 기존의 투기지역 9억 원 초과 주택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겁니다. 반면 무주택자나 청년층의 경우 규제가 완화돼 오늘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우대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고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0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추경 통과 후 신속히 마련해 한 달 내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에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보료 책정 때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4인은 975만 원 선입니다.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유흥업종과 음식점, 여행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 문화업계 등 경영 위기 업종에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24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을 지난해 매출과 장단기 피해 기간으로 구분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경영 위기 업종은 매출이 40% 이상 줄면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조 1천억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약 11조 원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추경 등 36조 원의 재원은 피해 지원에 15조 7천억을 비롯해 백신과 방역 보강에 4조 4천억, 고용과 민생안정 지원 2조 6천억, 지방재정 보강에 12조 2천억이 투입됩니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오늘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로 내년 말까지는 주 8시간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보완 조치와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해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의 북상을 앞두고 맑은 날씨에 팬 현상이 겹치면서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임시 운영 기간을 마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했습니다. 이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 반드시 써야겠죠. 현장 상황과 함께 이 방역 지침까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는 장마도 시작된다고 하는데 개장 첫날 피서객 많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네, 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맑아지고는 있는데요. 아직 볕은 따갑지 않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휴가철이 아니고 평일이어서 백사장은 한산한 편입니다. 지금 백사장을 보면 펼쳐놓은 파라솔이 많지 않습니다. 이곳 상인들이 오늘 찾을 피서객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오늘부터는 임시 개장 기간과 달리 해수욕장 전 구간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 경찰서와 수상구조대도 업무에 들어갔고 샤워실과 탈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바닷물은 찬 편이지만 6월에도 109만 명이 다녀간 만큼 정식 개장 이후에는 해운대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전망입니다. 해운대를 포함해 전국 263개 해수욕장은 이번 달 안에 모두 문을 엽니다. 오늘 해수욕장 개장 첫날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첫날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의 변화가 있는 날인데요. 해수욕장에 적용되는 방역 지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백신을 맞은 경우 일부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산 지역 해수욕장은 마스크 착용이 행정명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경우 이번 주말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군 등 외국인이 많이 찾을 거에 대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4일까지 연기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이 적용받는 지침입니다. 광안리와 다대포 등 다른 5개 해수욕장은 8+알파 그러니까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2주가 지난 사람을 제외한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홈페이지를 보면 해수욕장이 얼마나 붐비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정 인원의 200%를 넘으면 빨간색을, 100에서 200% 사이면 노란색, 100% 이하이면 초록색으로 신호등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미리 해수욕장 밀집도를 확인하시고 많이 붐빈다면 해수욕장 피서를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 증가까지 올여름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로 예상되면서 산업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추가 예비 전력 확보와 함께 휴가 분산 등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폭염 일수는 10일에서 20일 사이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가장 심했던 2018년 수준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10배야 발생일도 늘어나는 등 비교적 8월이 더 무더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7월 하순에 끝나면은 바로 북태평양 고기를 좀 밀고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일단 그 더운 기간도 길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보름 이상 길어지는 거고. 진통 더위가 길어지고 산업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 공급 능력은 작년과 엇비슷해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다음 달 둘째 주에 최대치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기온 29.4도의 기준 전망을 적용하면 90.9기가와트, 30.2도의 상한 전망으로는 94.4기가와트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력 공급 능력에 비춰보면 예비력이 4.8기가와트, 예비율로는 5.1%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력 예비력 수준은 전력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달 넷째 주가 4.2%로 가장 낮아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비 중인 발전기의 시운전 일정 조정 등을 통해 8.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력 수요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여름철 휴가 분산을 유도하고 냉방기의 순차 운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기본소득 도입, 기본주택 공급으로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이재명은 합니다. 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전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권의 흔들림 없는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지사,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지사를 견제하는 반 이재명 연대 움직임도 본격 시작된 듯 보입니다. 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본격 행보를 시작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관련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신선해 보였어요. 예. 왜냐하면 보통 대선 주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받고 또 뭐 지지자들이 앞에 모이는 뭐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비슷한 유형의 대선 출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딱 후보 한 명만 나와서 예. 검은 화면에 혼자 마이크 앞에 두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뭐 정치 철학이나 아니면 비전을 밝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뭐 여러모로 많이 대비가 되긴 했는데요. 예. 전 현직 경기지사라고 하는 점이 제일 크게 일단 작용했다고 보이고요. 현직인데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그렇게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했을 경우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챙겨야 하는데 자기 대권 노름에 빠졌다 이런 비판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하고 예. 또 대비되는 측면도 뭐 뚜렷하게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건은 좀 다른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일종의 이제 안정감을 주거나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학습되고 많이 행정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도 마치 윤 전 총장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그거는 서로 대비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 오히려 혼자 자신의 모습들이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뭔가 주목도를 이끌어내는 예.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러 조건하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 출정식하고 좀 비교되는 행보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모두 공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출마 선언식문만 봐도 윤석열 전 총장 공정 9번, 이재명 지사 13번 이렇게 강조한 걸로 또 카운팅이 되던데 근데 이재명 지사가 어제 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석열의 공정은 과거고 나의 공정은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두 사람의 공정 화두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달리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예. 이제까지 그래왔고. 그래서 뭐 계속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소득 이것도 경제적 공정성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온 거고 또 경기도 내에 그래서 공정국도 최근에 만들었고 그래서 보면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경제적 불평등과 연관된 예. 또 경제적 갑질과 연관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쪽에 이제 방점이 두어졌다. 그 전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전 총장.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절차적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정부에서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뭐 인국공 사태라든가 최근에 또 뭐 청년 비서관 관련한 논란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의식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공정성, 기회의 공정성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약간 법치주의 냄새가 나고 네, 저쪽은 역시 좀 그 경제 불평등 해소, 분배 이런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점을 찍은 공정의 분야가 좀 다르다. 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전 뭐 어제 네. 그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거의 처음에 이 화요일에,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공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회의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정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기회의 공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공정은 어떤 공정입니까? 이렇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고개가 갸웃거려졌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지 않았다. 네, 많은 분들이 뜻인가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정과 법치주의 이 두 화두를 이제 그 기자회견문에 담았었고 그리고 현 정부가 일종의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서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공정이라는 화두를 연결을 시켰던 것 같은데 아주 구체적인 공정의 비전이 없다. 뭐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와 관련되는 불평등의 공정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평등한 상황에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니까 기회의 문은 좁아졌고 기회의 문이 좁아지다 보니까 더 그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이란 화두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 지사가 좀 짚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대권 도전을 두 분 다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들의 그 미래 비전은 차차 이제 들어볼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 흑수저 비주류 자신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내비쳤는데요. 주요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서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고쳐서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 중에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도 대동세상 그리고 억강부약 자, 이런 단어들이 좀 눈에 띄는데 이런 단어에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겠다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공정의 화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약한 사람들은 더 약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깨 걸고 함께 나가자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함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예를 들면 불평등 양극화, 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단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 한 40%를 가져가는 이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기회가 공정합니까? 시험 봐서 성적으로만 뽑으면 공정한 겁니까? 이렇게 되짚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 지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흑수저라는 걸 이제 깔고 좀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지사만큼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정치인이 드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약자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다. 이제 그런 걸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약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뭔가 보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점을 아마 오늘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마 공정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성장 키워드도 오늘 조금 더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공정 성장 이런 표현도 썼죠. 공정 성장.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성장에 관한 얘기를 오늘 많이 담았어요. 예. 이거는 역시 이제 뭐 득표 전략의 관점에서도 그야말로 성장을 중시하는 뭐 보수 진영이라든가 중도 진영이라든가 좀 공략하겠다. 그렇죠. 그쪽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도 그런 비판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다 좋은 얘기인데 너무 분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권 주자들로부터도 공격을 주로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돈 쓰는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성장론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게 계속 취약점으로 지적이 돼 왔어요. 근데 오늘 담았군요. 그래서 오늘 예. 이제 이걸 담은 거고. 그래서 이제 공정 성장이라고 하는 이제 나름의 어떤 방향성도 이제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 전반적인 오늘 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조화에서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경제 부흥 이런 표현도 쓰고 했는데 경제 성장 쪽에도 내가 관심을 갖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지내면서 공약 이행률이 높은 지자체장으로 좀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또 반면에 너무 불도저 같다. 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이미지는 앞으로 본인한테 좀 득일까요, 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거예요, 역으로. 이 지사의 슬로건이 이재명이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출하고 보니까 뭔가 기대는 많았는데 실제로 성과가 없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지사의 경우에는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쳐가면서 본인 스스로도 뭐 오늘 제 기억으로 오늘 밝힌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90%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예, 이렇게.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었다. 그래서 지킬 약속만 한다. 네. 이런 얘기를 오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슬로건에 투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면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곡에 불법 뭐 건축물이나 가건물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시설물도 많고 그랬던 거. 그거 그냥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다 정리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좀 불어넣기 위한 그런 전략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다면 한다. 자, 이런 이재명 지사의 전략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보일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권 내 견고한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지사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본격 검증대에 오른 이재명 지사 정치적 난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거 녹취들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자치와 공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법정 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법정 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북풍농단이 왜 나오십니까? 민주당에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되면 그 프레임을 걸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자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쌍욕을 해대고 사는 사람이니까. 네, 자 이재명 지사 지금 대권 두 번째 도전인데 당내 친문 인사들하고 조금 틀어진 거는 지난 2017년 대선이 결정적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면도 보고 오셨습니다만 지금은 2017년보다는 훨씬 좀 유리한 입지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이 부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내 조직 기반이 취약한 것.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당내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계하고 갈등을 과거에 빚었던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이번 또 대선에서는 어떻게 또 표출이 될지 경선 과정에서 이제 특히 이제 관심이 많이 끌고 있는 그런 대목이긴 한데 이해찬 전 대표가 그런데 도우미로 나섰죠. 예.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좀 한 대 좀 엮어준 그런 상황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조직적인 취약점이 좀 많이 좀 보강은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전히 친문계 그 주류에서는 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오늘 이제 그 출마 선언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노무현 정권의 얘기를 하고 김대중 전 정권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적통성을 잇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제 본인의 취약점을 의식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적통을 잇겠다. 이미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 두 사람의 단일화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탈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사실 이제 9월에 가서 투표를 했을 때 이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다 보면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습니다. 네.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변이 있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않는다. 그 가능성이. 물론 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선 투표 앞두고 뭐 하다못해 당내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하더라도 선거할 예. 때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마지막에 가면 결선 투표 가서 두 사람이 가면 나머지 후보들이 누구한테 그러면 표를 얹어줄 것인지 어떻게 세력을 규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이제 대선 경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결선 예. 투표까지 간다고 하면. 근데 그것도 역시 지지율로 모든 게 수렴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9월까지 가는 동안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해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쯤 돼버리면 이미 의원들도 전부 다 해처모여를 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확 세력이 규합되거나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과거처럼 그렇게 나타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심이 민심에 얼마나 따라가느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저는 같은데. 조금 예. 이제 달리 보는 예, 측면이 어떻게 없잖아 보십니까?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친문계 주류 내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내 조직 기반도 확충은 했다고는 하지만 충분하다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이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내 조직 기반이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이광재 의원하고 힘을 합친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네.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노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적통성을 나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념적인 지향성 면에서 볼 때도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중도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외연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여야 간에 중도에 더 많이 어필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의외로 파괴력,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근데 보시는 앞서 건데요. 제가 지지율 예.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단일화를 통해서 정세균 전 총리가 지지율 3위나 2위에 육박하는 3위 정도까지 올라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세력 규합이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만큼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틈에 박용진 의원이나 아니면 추미애 전 장관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쳐도 합쳐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박용진 의원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나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리 합치려고 해도 합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그때까지 가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선택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세력 규합의 파괴력이 커지느냐 적어지느냐가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 추이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재명 지사 측은 지금 현재 1위이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직설화법, 뭐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이 가짜 약장수 발언으로 당내에서 좀 반발도 일으키기도 했고요. 과거에는 뭐 형수에 대한 뭐 폭언 욕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야권에서는 다시 꺼내가지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의 비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되니까요. 예. 뭐 사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해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형수에 대해서 폭언을 했다. 그건 난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권자들 또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뭔가를 뭐 선거 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상기시키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할 거라고는 됩니다. 근데 다수의 국민들은 이미 한 번 다 한 차례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어떤 판을 흔들 만한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다른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그게 그렇게 전체 판을 흔들 만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것 같지는 않다. 이미 한번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다만 이재명 지사 오늘 이제 그 대선 출마 선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봤던 것처럼 굉장히 온화한 목소리에 좀 편안한 방식으로 좀 포용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자신이 어떤 비판들을 일부 받아왔는지를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인식한 가운데 앞으로 뭐 대선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현재 경기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인재, 손학규, 남경필, 뭐 김문수 과거 경기도지사들이 다 소환이 되는데 이분들이 하필 또 대권 도전했다 실패를 해서요. 경기도 무덤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경기지사 무덤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재명 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이분들은 정치가고 나는 행정가기 때문에 다르다. 이미 한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유의 또 승부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논란 잠재우고 대망론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차별점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 느낌도 굉장히 억제된 그런 출마 선언이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본래 성정하고는 달리 상당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경선 과정이나 또 대선 본선 과정에서 혹시 본인이 본선에 올라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재명 지사 특유의 어떤 사이다 발언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좀 오히려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근데 하여튼 뭐 행정 경험이 많은 건 분명하죠. 다른 분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역대 이제 경기지사하고 비교하더라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밑바닥 행정부터 시작해 왔잖아요. 기초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보여줬고 실행력 그게 사실은 이 지사의 가장 큰 강점이죠.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재명이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아마 어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피해가면서 본인이 이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냈던 실적, 성과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국민들 앞에 선보이고 강조하는
그런 식의 선거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과거의 경기지사의 경우에 잘 안 됐던 측면은 그러니까 경기지사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도 드러내는 거지만 기존 정치권 안에 어떤 세력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치권하고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위상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세대 교체의 주역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치 세력하고 같이 가는 과정에서 이전 투구를 하거나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아웃사이더여서. 그러니까 차라리 비주류로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 뭐 경기지사들이 밟아왔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앞서 보신 이제 비대면 출정식 하고 바로 현충원 방문하고 오늘 고향인 경북 안동 오후에 방문했다가 바로 또 전남으로 가서 1박 2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보수 텃밭도 찾고 전통 지지층도 같이 찾고 자, 행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TK 공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을 펼친다면 민주당 쪽은 또 동진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 연고가 경북 이제 안동 쪽에 있다 보니 특히 TK가 민주당 쪽으로선 가장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아니겠어요? 보수의 텃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 행보를 지금 이제 일부러 넣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지사의 뭐 장점 조금 전에 이제 뭐 실행력이라든가 또 이 추진력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점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부분이에요. 이 지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보수 진영에 간혹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높게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도 이재명은 한다 그러면 하더라고. 뭐 예컨대 이런 식의.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앞으로도 더욱더 강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TK 방문은 앞으로도 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이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슬로건은 참 잘 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야권의 부동의 1위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언론 인터뷰도 이제 슬슬 시작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과 같이는 같이 한다고 하면서 왜 입당을 안 하냐 어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정권 교체가 우선이고 언제든 입당 가능성은 필요하면 내가 입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질문이 나왔을 때는 좀 회피를 했었는데 좀 한 발짝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 발짝은 나갔지만 마지막 문턱은 넘어가지 않는. 문턱은 못 넘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로는 윤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몸 하나 달랑 들어가면 그러니까 결국 세력 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둘째로는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국민의힘 틀에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도 우리가 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확실히 호남에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TK에서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한 20% 득표를 한다. 그러면은 상황이 또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 호남의 기대를 또 모을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지지세를 받고 호남에서 일정 부분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그런 이제 득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에 있어서 자기를 가둬야 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는지 과정들을 좀 지켜봐가면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 어떤 시기가 버스 시간표가 지금 8월 말 정도 된다고 하는데 8월 말 정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계속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 활동을 통해서 마지막 문턱을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문턱을 못 넘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확장성 얘기를 하셨으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호남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닌 것이 예전과 좀 달라진 상황인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 우리와 함께할 거라고 본다. 밀당도 강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전에 했는데 조금 가까워진 걸까요? 문턱 언제 넘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진즉에 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좀 늦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자기 세력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간에 과연 그게 얼마나 자기 세력화가 견고하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또 이 자기 세력, 그 친위 세력들이 잘못 형성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그동안의 실패가 한 반면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잘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것도 결국 정치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현재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본인 스스로의 정치력,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역량들 다 고려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독자 세력으로 돌파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빨리 그 오히려 입당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이준석 이후에 상당히 좀 그 내부가 어떻게 보면 카오스 상태다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통 질서를 이 질서를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세력 구도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현역 의원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지경일 그러니까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 한 20명이 그 윤석열 전 총장 기자회견하는 날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계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돼 가고 있다고는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바로 그런 점을 오히려 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으로 빨리 입당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선점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본인 주도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우물쭈물한 사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먼저 입당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쪽으로 힘이 또 싹 무게중심이 쏠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게 결국은 정치적 판단이고 정치력인데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뭐 좀 지켜봐야 빨리 입당해야 되겠죠. 되고 이미 좀 늦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셨는데 생각합니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앞으로 이제 대권 주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초선인데요. 윤희숙 의원이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영선의 당대표를 뽑은 국민의힘인데 초선의 대통령 후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이런 의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양념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념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 경선에서 누군가는 뭔가 좀 자기 얘기를 직설적이고 솔직하면서도 뭐 거리낌 없이 얘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대감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흥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요소들이 좀 적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흥행의 요소가 될 만한 부분들이 후보들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그게 민주당의 흥행 요소가 좀 줄어들어 있는 측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윤희숙 의원이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좀 하겠다 이렇게 자임하는 것은 뭐 전체 어차피 누구나 다 출마할 수 있는 거니까요.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희숙 의원, 저는 임차인이 아니다 이 발언으로 사실 국민들한테 이제 이미지를 각인시켰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윤희숙 의원과 내가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이 같다 비슷하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 전 총장에게 윤희숙 의원의 출마 선언이 있게 되면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판을 주도하고 또 전체적으로 그 어떤 범야권의 그 경선 구도 자체를 흥행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윤희숙 의원 같은 사람이 나와주면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게 안보도 잘 모르고 경제도 잘 모르지 않겠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대항마가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나와주면 토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굉장히 학습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당 전체적으로도 이제 정리가 되죠.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래서 이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우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고 만약에 뭐 실제로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대결을 해봤는데 뭐 저쪽이 워낙 너무 뛰어나다라고 하면 또 본인이 또 이제 접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크게 보고 정치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오히려 더 해야 한다. 이런 자원들을. 그리고 뭐 본인이 만약에 입당한다라고 전제하면 내가 입당해가지고 혹시 뭐 이 경선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이걸 걱정할 게 아니고 본인이 뛰어드는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길 바란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젊은 사람도 더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겨뤄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윤 전 총장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작 들어갔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 지지율 벽이 깨지기 전에 들어갈 거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하는 그 순간 국민의힘 내부에서 플랜 B 얘기가 당장 나올 겁니다. 나오고 다른 후보가 주목받기 위해서 막 튀어나가는 현상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간다고 하면 뭔가 국민의 기대감을 모아서 진짜 대권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까지 같이 갖고 자산까지 같이 갖고 들어가야지 환영을 받지.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맥없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네 이런 얘기 듣는 시점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늑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기 전까지 저는 좀 많이 학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뭐 발표하고 그 이후에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면 뭐 이른바 도리도리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아직도 전혀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만약에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경선을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능수능란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하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면 오히려 더 지지율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을 빨리 높이지 않으면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꺼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황교안, 안상수 이런 분들도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대권에 문을 두드리는 야권 주자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의 날도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어제는 한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정의당에서 날아왔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역시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의혹에 적극 반박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자,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까지 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들어봤죠. 네. 방송에서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일단은 그 대선 후보라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주변의 친인척, 친구 관계 이런 게 다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는 그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그거는 대응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데 너무 일찍 그걸 갖다가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과연 윤 총장한테 무슨 덕이 되겠느냐. 그건 상당히 나 어제 그 공개되는 거 보고 좀 잘못 판단했다. 그 언론도 그런 문제를 활자화시키기가 어려워. 네, 이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과거에 대한 정말 출처불명의 의혹이었는데요.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물론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 발언에 대해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야 하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가 흘러가면 곤란하죠. 대선 구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는 뭐 역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좀 그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국민의힘에서 그런 네거티브 공세 속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탄생하고 그런 과정들을 봤다라고 한다면 정치권에서 이른바 선거 전략을 구상하는 사람들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디지털화 좀 제발 좀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검증은 해야죠. 검증은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엑스파일 만들어서 음성적으로 유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피해야 한다. 오히려 할 거면 제대로 정당하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당이 저는 온당한 지적을 좀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 엑스파일이 별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좀 봅니다. 너무 일찍 터진 데다가 그리고 뭐 장성철 소장이 엑스파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그 내용 정치권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줄리가 누구냐는 그 얘기는 이미 그 전부터 꽤 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이거를 좀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대응을 예. 하고 나선 이유는 예. 이미 알 사람 다 알고 있다라는 판단이 전제가 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검증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출처도 근거도 없는 이런 돈 없는 네거티브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별개로 이제 김건희 씨의 대응 문제인데요. 네. 자, 이 부분 사실 언론에서도 잘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를 이제 본인이 하는 바람에 오늘 홍준표 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상대 정치인도 거론하기 어려운 거를 이제 본인이 활자화하게 만들었다, 물꼬를 텄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또 해명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응은? 또 우리 여론에는요 하수구도 있는 거예요. 샘물도 있지만 하수구도 예. 있습니다. 하수구에는 늘 지저분한 얘기들이 떠돌아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언론에서 줄리라는 이름을 몰라서 그동안에 보도 안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수면 위로 올리질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갈 얘기니까. 근데 당사자가 나서서 나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대응이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됐어요. 더군다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금 대변인 맡고 열흘 만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바람에 지금 결국 이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뉴스버스라고 하는 매체를 왜 선택했는지 저는 의문이었는데 TV조선의 이진동 전 기자가 만든 매체라고 해요. 탐사보도 지향하는 매체라고 하고 TV조선에서 성폭행 의혹으로 파면당했고 나중에 물론 무혐의를 받기는 했지만 그랬던 당사자가 나갔던 매체이기도 하고 만든 매체이기도 하고 그 이진동 기자는 삼성 엑스파일을 또 폭로했던 기자이기도 합니다. 기자 시절에. 근데 왜 하필 여기 선택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렇게 나서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매체를 굳이 선택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이런 것들은 대선 후보 캠프가 꾸려지면 대변인 차원이든 이런 데에서 법적 대응을 하든 아니면 대응하면 될 일인데 이걸 당사자가 나서서 오히려 화를 키워놨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구상이었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법적 대응 말씀하셔서 어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엑스파일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사를 의뢰한다고 지금 수사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좀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여당 쪽에서 공격을 하고 하더라고요. 검찰 출신이면서 수사를 불신하는 발언을 했다. 이제 이런 지적도 하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인사 관련해서 검찰 대대적으로 인사했고 그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친여 인사들이 대거 지금 승진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더라도 하겠느냐, 오히려 나한테 불리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지점을 이제 언급을 일단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지금 전 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한 내용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빨리 해명해라. 예, 근데 해명하니까 이제는 또 이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해명을 안 하고 있었으면 또 계속 해명하라고 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 이제 판단은 내렸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린 건지 아니면 이제 그쪽 캠프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판단을 내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이런 상태에서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이 더 낫다라고 판단 내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진위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위가 뭔지. 알겠습니다. 좀 여야 1위 대권 주자들이 이번 주에 다 출마 선언을 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지점들까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담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는 만큼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틀째 7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762명 추가돼 누적 15만 7,7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712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60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더 늘어 국내 사망자 누적은 2,021명에 달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이 모레 전국 노동자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 집회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음에도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 8,000명 이상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일간 연기한 상황이라며 그간의 방역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이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고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맞는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아직 연구가 덜 됐다며 이 부스터샷 접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30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6,068명으로 1월 29일 이래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확진자가 계속 늘자 영국 정부가 부스터샷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영국 백신 접종과 면역 공동위원회 JCVI와 협의한 영국 정부는 9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And they back our plans, which are to roll it out from September this year onwards, and really to do what it takes to keep the virus at bay. That's the objective. 자비드 장관은 코로나19에 신종플루가 겹칠 경우 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코로나19 백신과 신종플루 백신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적극적인 부스터샷 계획에 비해 미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We don't have a wealth of data to say how well you'll be protected by a second vaccine, what side effects would occur with that vaccine. So if you choose to do that, the one thing I would ask is to enter a study in doing so we can learn more. 영국이 9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면 변이 확산으로 고심 중인 다른 국가들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화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신중국 100년을 위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열린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 연설을 통해 당과 각 민족의 분투를 통해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달성했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샤오캉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를 말합니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단결해 중국 인민을 이끌고 위대한 업적을 일궜다면서 중화민족이 지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고 노동신문 1면에 축하 사설을 실으면서 북중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북중이 굳게 단결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양국의 친선을 새 전략적 높이로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이 그 어떤 정세 변화와 도전에도 끄떡없이 활력 있게 전진하도록 힘있게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비방 중상과 전면적인 압박은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며 그 무엇으로도 새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중국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6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39.7% 증가한 548억 달러로 집계돼 6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4% 증가한 11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달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전으로 수요가 회복된 자동차와 차 부품을 포함해 일반 기계와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등 15개 품목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0.7% 늘어난 503억 6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성적표는 어떨까요?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교 안에서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20년 넘게 운영 중인 세라믹 소재 산업 기업입니다. 원료를 나노 단위로 잘게 부수는 구슬인 세라믹 피드는 몇 년 전까지 일본 기업이 독점해왔지만 이 기업이 연구개발로 0.05mm 크기까지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중기부가 주관한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선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세라믹 소재 중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었고요. 그중에 그 전기 전자 사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초소형 피드가 하나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삼성전자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공정의 3대 핵심 소재 가운데 불화수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대일 의존도를 낮췄고, 삼성 SDI는 또 다른 규제 대상인 포토 레지스트리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소재와 부품의 16% 가까이 되던 일본산은 지난달 역대 최저인 13%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 2년 동안 타격은 없었으며 핵심 품목 거래처 다변화와 자립화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3대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가 뚜렷하게 개선되어 어떠한 생산 차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증설 투자라든가 수입 다변화, 그리고 M&A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다만 아직도 일부 핵심 소재와 부품은 여전히 일본의 영향력이 크고 장비 국산화 정도가 낮기 때문에 꾸준한 기술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알게 된 것처럼 반도체 산업의 후방 산업, 소재나 이런 기계, 부품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있지만은 우리 중소기업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정부가 따로 챙겨서 하는 부분,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가 소재, 부품, 장비를 자립화하는 전환점이 되기 위해 정부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규제 특례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2년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넘었지만 여전히 품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지국이 부족해서 비싼 요금을 내고도 안 터지는 곳이 많다는 게 가입자들의 불만인데 결국 통신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꿈의 이동통신. 재작년 4월 이동통신사들은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며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2년여 만에 가입자는 1,500만 명을 넘었지만 통신 품질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TE보다 요금은 비싼데 기지국은 여전히 전체 이동통신 기지국의 10%대 수준이라 오히려 데이터 전송이 끊기는 일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특히 애초 광고한 것처럼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28GHz 대역 기지국은
지난 3월까지 전국에 9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빠른 통신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5G를 썼잖아요. 그 요금제를 더 많이 내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했더니 뭐 자기네들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불난 가입자들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기반 시설이 미비한데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10,000명 가까운 가입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증거를 제출한 500여 명이 1차 소송을 냈습니다. 배상 청구액은 2년 약정 기준 LTE와 5G 요금제 차액에 따라 한 사람에 최대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약정 기간이 도과한 상당한 기간 이후에 속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 내지 광고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이번 소송에선 낮은 서비스 품질이 계약 위반이나 허위 광고,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통신사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5G 상용화 시점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었고 지금도 지속적인 투자로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G 서비스는 상용화 때부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해 급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4월에도 다른 가입자 500여 명이 통신 3사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5G 품질에 관한 소비자들의 대규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이 공군 감찰실에서 10년 동안 근무해왔던 전직 군인을 만났습니다. 이번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등 군내 성추행은 물론이고 범행 축소, 은폐, 또 미진한 초동 조사 등이 잇따르는 데 대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박희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군 감찰실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간부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내부 실상 알린 사례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네, 군대에 이런 감찰실이라는 존재는 기존에는 베일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처음으로 증언을 하게 된 건데요. 네. 그래서 군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감찰실이라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슨 조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는데요. 네. 특히 누군가 군 실상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폭로하게 되면 이 폭로한 대상을 찾는 일도 일부 맡아온 것이 감찰실이란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이곳 소속이던 전직 군인이 YTN에 제보해오면서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해당 군인은 이번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 이 같은 비극적인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 군의 대처 과정을 보고 자신이 속했던 이 감찰실의 실상에 대해서 알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일단 용기를 내주신 제보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부대 내에서 감찰실, 시청자분들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경찰과 같은 이런 타 기관의 감찰실과 그 기본적인 역할은 비슷한데요. 네. 부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또 소속 집단에 있는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본부 감찰실이면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전투비행단이면 단장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군기 문제부터 업무 소홀 등도 다루지만 특이하게도 군 감찰실은 이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들어갔을 때 이 수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조치 내용이 적절했는지도 감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피해 내용이 심각한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또한 감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감찰실은 사건이 종료되고 또 조치가 이뤄진 뒤 마지막으로 이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최종 관문이라고 이 제보자는 설명했습니다. 네, 최종 관문이다. 자, 그만큼 책임이 막중할 텐데 그렇다면 10년 동안이나 이 감찰실에서 근무했던 간부가 볼 때 이번 이중사 사건 가장 큰 문제점 어떤 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감찰실의 역할이 최종 관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같은 부실 조사, 부실 대처에 대해서 방관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 제보자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어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고 이중사 관련 사건 공군경찰의 보고서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첫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이 피해자인 고 이중사는 본인 희망으로 타 부대로 전출되고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파견 조치됐다고 해당 문건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예. 이 조치 또한 감찰실이 최종 확인을 했을 거란 건데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것으로만 봐도 다른 부대로 전출된 건 이중사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찰이 해당 부대의 해당 부대의 조치 자체를 부실 감찰한 셈인데요. 대대장의 판단과는 별개로 이 감찰실에선 해당 성추행 피해 전모를 조사하고 또 부대 내에서 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그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감찰실이 판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압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해당 제보자는 해당 문제를 감찰실이 전부 인지하고서도 은폐했을 가능성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속 조치를 잘 했는지 감찰 업무가 이제 그게 중요한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 자 그런데 이 상급 감찰실로부터 벌써부터 이 성문제 좀 은폐하려 한다 이런 지시까지 받았다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특이한 구조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예. 군대 내 사건 사고 중에 이 성범죄라는 이 사건이 가장 주의도가 높은 단계로 일반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 그만큼 제보자가 소속됐던 부대 차원에서 이 성범죄 사건이 무마되는 비중도 컸다는 말이었습니다. 성범죄가 무거운 만큼 이 저희와 같은 이런 언론에 알려지는 게 가장 두려워한다는 게 이 제보자가 속했던 감찰실 내부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성범죄가 발생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로 인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일을 문제로 인식하는 게 감찰실의 문제라고 이 제보자는 지적했습니다. 예. 그 핵심에는 진급 문제가 깔려 있다고 제보자가 얘기했는데요. 결국 감찰실 소속 군인들도 진급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고가 발생했다는 일만으로 소속 지휘자의 경력에 흠이 된다는 이런 시스템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성범죄 가해자를 엄정 처벌하도록 조치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성범죄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는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찰실 하면은 그러니까 조치가 제대로 피해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명명백백하게 알려졌는지 이런 걸 감찰하고 안 됐으면 더 되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일을 뭐 좋게 무마하고 뭐 이런 식의 역할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자 이걸 보니까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뭐 대대장 소속 대대장에게 알리는 게 이 감찰의 역할이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드린 맥락에서 부대 안에서 이 성범죄 문제를 조치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예. 성문제라면 해당 감찰실에서 이 피해 정도를 직접 따져본 뒤 상급 부대로 보고하기보다 이 대부분의 사건을 소속 부대 대대장에게 알리는 역할이 바로 그 부대 내 조치의 그러니까 일환이었다는 뭐 피해자나 가해자의 상급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대부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소속 대대장이라면 그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 그리고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소속된 부대 대대장일 텐데 네. 그런 대대장에게 알리는 역할이 감찰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의를 가지고 면담에 나선 대대장도 물론 많았겠지만 그보다는 상급 부대로 보고되기 전 그리고 또 언론과 같은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하는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해당 군인은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의 성문제를 축소, 왜곡한 맥락도 여기에 있다고 제보자는 해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볼게요. 뭐 물론 가해자 피해자 분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이 명시돼 있고 한데 보통 성범죄 피해자가 이 전출 조치 그러니까 다른 부대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대장과 면담을 하면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질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성범죄 피해자가 타 부대로 옮겨지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소속 감찰실에서 이 과정을 그 성범죄 피해자를 담당하는 피해자 직원에 관련해서 폭발물 처리라는 말도 실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를 담당하는 부대 담당자 등을 폭발물 처리반, 군대용어로 EOD라는 별명도 이야기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부대로 옮겨지는 군인들은 그곳에서 관심병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기수열애가 되는 상황까지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뭐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어느 부대로 갈래 이렇게 해서 좀 거의 다른 부대로 전출을 시키고 그쪽도 부서장에게도 연락해서 이번에 이렇게 가는데 이런 일로 갔으니까 그냥 큰 문제 없이 좀 잘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첫날 그 부대 갔을 때부터 사실 공기가 다를 거거든요. 그럼 뭐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되는 게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업무에도 또 지장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사실 군 관련해서 뭐 취재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하면 다 보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후속 취재는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예정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취재 과정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송출되고 있는 이런 화면들만 봐도 저희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실상을 알리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만큼 제보자 신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육성 고백 형식으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군대라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이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감춰지고 그래서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구체적으로 제보하면 할수록 기밀을 말한다는 공격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취재진이 직접 군 조직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해도 답변받기가 힘든 게 현 상황인데요. 그렇다 해도 저희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공군과 관련한 실상을 알리는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까지는 이 육성 고백 형식의 분위기를 전달했다면 앞으로 보도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와 함께 또 성문제를 다루는 공군과 또 국방부 사이의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후속 취재도 기대를 하겠고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더 제보하실 부분이 있다, 피해를 봤던 아니면 관련 기관에 근무를 했건 더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또 저희가 충실히 취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박희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장검사와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이 불거진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마찬가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나온 경찰 간부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포항 남부경찰서장 A 총경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만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수산업자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현직 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엄성섭 TV조선 앵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논설위원은 최근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직을 내려놓았고 엄앵커도 4년 동안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식품에 쓸 수 없는 보거알과 피마자 등으로 제품을 만들어 암과 당뇨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거알을 보거 추출액으로 만들어 말기암 환자 등에게 수백만 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을 변비 치료식품으로 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항암작용을 하고 당뇨와 고혈압, 신경통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거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과 내장, 껍질 등에 독이 들어있어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하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네, YTN은 어제부터 탐사 보도를 통해 수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산자와 출하주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어민들의 협동조합인 수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통영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강모 씨. 지난해 10월 구리 도매시장과 거래를 끊었습니다. 수협 공판장을 통해 물건을 팔고도 받지 못한 돈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못 받은? 그것까지 말해야 돼요. 한 3천 돼요, 3천.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수산물 거래 대금을 물건 주인인 출하주에게 즉시 입금해야 합니다. 출하주 보호를 위해 마련한 장치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 판매 수수료를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거래 대금을 강 씨가 만져보지 못한 이유는 뭘까? 평소 직거래해온 구리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거래 편의상 맡겨두었던 강 씨의 통장입니다. 거래 대금이 꼬박꼬박 입금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같은 날 그 돈이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저희 취재진은 수협 직원을 통해 강 씨 통장을 입수했습니다. 중도매인에게 맡겼던 이 통장을 공판장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사장님이 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수협에서 들고 있다고 생각도 못했죠. 나는. 취재 결과 수협은 출하주인 강 씨의 통장을
중도매인 외상값 정산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산물 거래 특성상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과 한도를 정해두고 외상 거래를 하는데 수협이 중도매인에게서 받지 못한 외상값을 출하주에게 지급돼야 할 거래 대금으로 메꿔왔던 겁니다. 너무 많이 이상하죠. 우리가 출하주한테 돈을 넣고 그 돈을 우리가 빼서 중도매인 미수금의 상환을 해주는 거죠. 근데 출하주는 돈을 못 받았어요. 수협은 밀린 외상값을 받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도매인 동의를 얻어 출하주 통장을 관리했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온 비정상적인 거래 탓으로 돌렸습니다. 법인이 일방적으로 출하주의 통장을 갖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중도민하고 아마 출하주가 뭔가 암묵적인 거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능성이. 차명 거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중도매인 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출하주로 등록한 뒤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매인이 가짜 출하주 통장을 만들어 손에 쥐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도매시장 법인이 지급하는 거래 대금을 가짜 출하주 계좌를 통해 중도매인이 받게 됩니다. 중도매인은 며칠 동안 돈을 굴린 뒤 진짜 출하주에게 송금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출하주 보호를 위해 마련된 즉시 결제 규정이 중도매인의 공짜 대출로 악용되는 셈입니다. 중도매인이 수집을 하기 때문에 도매법인도 수수료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그런 불법을 서로 용인하는 거죠. YTN은 오늘 밤 탐사 보고서 기록, 어시장의 법칙편을 통해 비효율과 불법으로 얼룩진 수산물 도매시장의 실태를 탐사 보도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우리나라 수산물 중앙 도매시장의 경쟁력 저하 문제도 심각합니다. 시장 운영 방식을 놓고 기존 사업자들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빚어진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시장의 경쟁력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김대중 정부는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온 농수산물 경매제 대안으로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했습니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중도매인이 중개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을 통하지 않고 산지 출하주와 중도매인이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하지만 시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장 운영 체제를 바꾸려면 관계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시장 도매인제 도입 당시만 해도 운영 체제 변경을 적극 권고했던 정부가 지금은 이에 당사자 간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지 도매시장의 수산부류는 적극 검토하라고 이때 당시 지금 한 도매시장 구역에 2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건 한 제도를 깨트려버린 거거든. 도매시장 법인 측은 시장 도매인 전환은 물론 한 시장 안에 두 체제가 공존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YTN 취재 결과 도매법인 측은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올해 초 국회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를 도매법인 협회장 자리에 앉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매시장의 새로운 체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20대 국회 때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했지만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역시 당사자들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된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찾아봤습니다. 당시 국회 해당 상임위의 수석 전문위원이었던 도매법인 협회장이었습니다. 도매상자로 가려니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 회장 와서 법좀 가는 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해가지고 모시고 된 건데. 시장 운영 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중앙 도매시장의 경쟁력은 추락했습니다. 시장 도매인을 도입한 대구 북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2008년부터 10년 동안 거래 물량이 110% 넘게 늘어난 반면 경매 중심의 도매시장 법인 체제를 유지한 수도권 공영 도매시장은 30% 정도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제도의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거래 물량이 줄고 시장 밖 유통 구조가 다양해진 만큼 수산시장의 체질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투계 제도를 이제 경쟁을 시키면 거기서도 민간 도매시장을 흡수할 수가 있죠. 여기는 어쨌든 시설은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우리가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매제의 모태가 된 일본에서조차 경매 물량이 대폭 감소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99년 법 개정으로 경매 원칙이 없어진 이후 경매제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격 안정을 바라는 출하자와 실수요자들이 경매가 아닌 직거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학교 폭력 논란의 당사자인 여자 프로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흥국생명 유니폼을 벗게 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넉 달 만인데요. 스포츠부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흥국생명 구단이 간판 스타였던 두 선수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더는 흥국생명 소속 선수가 아니란 겁니다. 어제가 프로배구 선수 등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흥국생명구단은 등록 마감 시 한 4시간쯤 전에 보도자를 내고 이재영, 이다영 자매를 선수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풀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면서 선수로서 활동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앞서 흥국생명이 선수 등록을 추진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구단에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아무래도 비난 여론 때문이겠죠? 네, 성난 팬심에 흥국생명이 백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이재영, 다영 자매의 가해 의혹이 폭로되자 구단은 자체적으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랬던 구단이 불과 넉 달 뒤에 선수 등록을 슬그머니 추진하는 게 알려졌고요. 이다영의 그리스 이적을 타진하는 것도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거든요. 여론이 잠잠해지니 복귀시켜보려는 것 아니냐 비난이 커졌습니다. 구단이 선수 보류권만 행사하려는 거다 이렇게 항변했는데도 흥국생명 사옥 앞에서 팬들이 트럭 시위까지 벌이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결국엔 등록을 포기한 거로 보입니다. 예. 자, 두 선수 모두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네, 우선 폭로 내용이 과장됐다는 겁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상처가 된 행동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사과하고 해결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과도로 목을 찌른 일은 전혀 없었고 손에 든 상태로 욕을 했을 뿐이라며 어머니와 함께 무릎 꿇고 선수들 앞에서 사과하고 피해자도 받아주면서 풀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밝히고 싶었지만 구단이 빨리 무마하려면 사과문을 써야 한다면서 문구까지 준비해 받아 적게 했다고 구단의 대처에 대한 반발도 털어놨습니다. 네. 자, 이재영, 이다영 이 쌍둥이 자매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일단 두 선수는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렸고 구단이 내린 출전 정지 징계도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당장 국내 7개 구단과 협상도 할 수 있고 경기에 나서는데 제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두 선수 모두 흥국생명과 계약 기간이 2년씩 남아있어서 자녀 연봉 등을 둘러싼 여러 잡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대표 주전으로 두 선수 모두 실력이 검증된 즉시 전력감 선수들인데요.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감하게 두 선수를 곧장 영입할 팀은 없다는 게 배구 관계자들 분석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직접 언론을 통해서 억울함을 강조하고 나선 거로 보입니다. 두 선수가 SNS에 올렸던 사과문은 슬그머니 사라진 데다 피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진심을 담아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는 물론 배구 팬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7월의 시작과 함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는 데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무척 후텁지근한데요.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전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의 기온이 33.2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서울 금천구도 32.5도 등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에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틈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오후 한때 시간당 3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가 32도까지 올라 무덥겠고요. 동풍이 불어드는 동쪽 지역은 포항과 속초가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맑은 날씨 속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장마는 하루 늦춰진 주말에 시작되겠는데요. 주말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동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햇볕에 그대로 노출 시 단시간에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오늘은 양산이나 모자 등 챙기셔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제천 수변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